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 들어 한반도로 북상한 첫 태풍 다나스는 해상에서 소멸됐지만 전남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수, 강진, 해남 등 농경지가 침수되고 완도에선 주택이 물에 잠기며 순천에서도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와 특징, 올여름 태풍 전망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종택 목포기상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다행히 조기 소멸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먼저 이 태풍 다나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제5 태풍 다나스는 장마전선과 겹치면서 남해안 일부 지방에 농경지 침수라든지 가일나무의 낙가라든지 그런 비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은 다행히 태풍이 진도 서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 바람에 의한 큰 피해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태풍을 예보하는 과정에서 경로 변동이라든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 미국과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중부지방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간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상청은 전남 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포항 근처를 통과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할 것으로 그렇게 예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태풍 예보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일본과 미국 기상청보다 더 정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상 예보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정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태풍이 조기 소멸된 원인은 뭡니까? 네, 태풍은 수온이 높은 바다로부터 수증기하고 열 용량을 공급받아서 세력을 키웁니다. 태풍이 발달할 때는 회전하는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것이 중심축입니다. 이제 태풍의 중심에 눈이라고 하는데 그 눈이 발달을 해서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 5호 태풍 다나스의 경우는 지난 16일 이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발생 초기에도 세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조차도 만들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제주도 해상을 통과하면서 남해안으로 이제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으로 접근했죠. 그렇지만은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이 해안 쪽이 그 수온이 평년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그 낮은 수온 지역을 통과하면서 또한 그 북서쪽으로부터 대기 상층에서 북서쪽으로부터 찬 고기가 겹치면서 태풍이 세력이 약화되고 태풍으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열대 지압부로 이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네, 발생 초기부터 세력이 약했고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태풍이 급속도로 소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태풍은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네, 모든 날씨 예보는 그 모델이 일차적으로 이제 예보를 하는데요. 그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정확도는 관측 자료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뭐냐면은 관측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관측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그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는 판가름이 나는데요. 특히 이제 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상보다 관측 지점이 얼마 없고 관측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태풍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의 그 정확도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몇 시간, 단시간의 예측 정보보다도 내일이라든지 모레 장시간의 예측 정보는 항상 오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의 온도도 변화하고 주변의 대기에 주변의 기압배치 등이 이제 수시로 이제 변동하기 때문에 태풍 예보는 전 세계적으로
정확도가 좀 낮은 편이고 태풍 예보는 이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온도 변화가 됐고 또 주변의 기압 배치 등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확도가 좀 낮다고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그럼 이처럼 태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태풍은 그 남이 북이 5도 이상인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26도에서 27도 이상이고 대기 중에 소용돌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용돌이가 존재할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적도 지방이 남극이라든지 북극 지방보다 태양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전 지구적으로 열적 불균형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위도에 따뜻한 그 공기가 바다로부터 이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상 기후나 뭐 폭염, 온난화 이런 것들도 태풍에 영향이 좀 미칩니까? 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는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예년보다 그 더위, 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와 더불어서 해상에서도 바다의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니, 수온이 오르게 되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온이 오르게 되는데, 이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해양의 대기 조건, 소용돌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일치하게 되면은 태풍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높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태풍이 진행하면서 수온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수온이 높은 지역을 통과할 때는 그 지역에 그 열용량이라든지 고수온을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강도가 점차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이면서 고수온 지역을 통과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좀 높아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태풍이 좀 지나가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태풍이 저희 쪽에 이제 접근하면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간은 이제 더위를 이제 우리가 식혀줄 수 있겠지만은 여름철 7, 8월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기단이 그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위가 이제 곧 찾아오고 아울러서 이제 장마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장마가 종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위가 식혀질 수 있지만 장마가 끝난 뒤에 무더위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다나스는 소형 태풍이라고 하는데 태풍 종류나 기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태풍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발생 지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강풍 반경이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마지막으로 태풍의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먼저 이제 발생 지역에 따라서 분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즉 그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반구라든지 인도양 지역에서는 사이클론, 그리고 북중미라든지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풍 반경에 따라서 분류는 15m 이상,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이 얼마만큼 미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300km 미만일 때는 소형 태풍, 300km 이상 500km 미만일 때는 중형 태풍, 그리고 500km 이상 800km 미만일 때는 대형 태풍, 800km 이상일 때는 초대형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나스는 이제 소형 태풍에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태풍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최대 풍속이 17m 이상 14m 이하일 때는 17m에서 24m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약한 태풍이라고 했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표현 안 하고 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약한 태풍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태풍이 약한 것 같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표현 안 하고 쓰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5m에서 32m까지는 중간 태풍, 그리고 33m에서 44m까지는 강한 태풍, 44m 이상일 때는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을 이제 발생 지역, 강풍 반점, 또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초속 20m, 40m는 어느 정도 위력의 태풍입니까? 네,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아울러서 초고층의 아파트의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속 40m 이상일 때는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릴 수도 있고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속 20m만 돼도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만큼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를 안긴 솔릭, 그리고 올해는 장마전선과 맞물린 다나스. 올해 장마전선과 맞물리면서 이제 태풍 기간에 따른 태풍의 특징들도 좀 있나요? 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 솔릭과 이번에 이제 영향을 준 올해의 다나스는 모두 이제 7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월 9일 날 장마 기간이 빨리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빨리 시작되었고 폭염 일수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대기 온도도 높아지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져서 솔릭이 세력을 유지한 채 목포 부근을 상륙한 후 충청도를 거쳐서 강원도로 이제 통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약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라든지 그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요. 올해의 경우 다나스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비가 우리 남해안 지방과고 제주도 지방에 비가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서 해상에서 소멸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같은 기간이라고 해도 솔릭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내륙을 통과했고 다나스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으로 소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태풍의 역기능과 순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태풍의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 즉 양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홍수라든지 침수 피해, 산사태, 그리고 시설물 파괴 등 인적이라든지 물적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적조라든지 녹조 현상을 제거하고 도로상의 먼지를 제거되는 환경 정화라든지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생태계 활성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적조, 녹조 현상 제거, 환경 정화 등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한반도를 덮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위력을 가진 태풍이 있었을까요? 네, 과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태풍은 1987년도 7월 15일부터 16일에 영향을 준 태풍 셀마입니다. 셀마가 영향을 주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 사망과 실종자가 345명에 이르렀고요. 또한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태풍은
2002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영향을 준 그 태풍 누사입니다. 아울러서 이 누사는 인명피해도 두 번째로 많았던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루사를 좀 기억하고 있긴 네. 한데요. 그때 그 사건은 좀 큰 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피해를 남긴 태풍을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 태풍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먼저 육상에서는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와 시설물 관리 등의 사전에 이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항해나 조업을 하지 마시고 피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해안가에서는 해수 범람에 따라서 이제 파도가 육상으로 해안가로 올라오는 올파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안가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피해를 대비하고 항해나 조업을 피하며 해안가 접근을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태풍은 얼마나 더 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까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태풍이 5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 여름철에도 30년 평년값과 비슷하게 11개에서 13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1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엔 1개에서 3개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 한 해의 기후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가오는 8월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 10, 11월에 가을철에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을철에도 태풍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을철 태풍과 여름철 태풍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태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월에 걸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은 과거에는 6월에서 8월 여름철에 줬지만은 최근에는 9월에서 10월까지도 10월 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의 온도는 8월 초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양의 수온은 우리가 사는 대기 온도보다 조금 지연됩니다. 그래서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가장 그 바다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 올 때는 고수온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피해와 그 영향은 굉장히 크게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태풍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까? 네, 기상청에서는 태풍 정보 전에 열대저압부 정보를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대저압부가 발달을 해서 태풍으로 발달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태풍 정보를 3시간에서 1시간 단위까지도 그렇게 속보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최신 정보를 활용해서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하순에는 장마가 종료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상 강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과거에는 장마 기간에 강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접어들면서 장마 시작하기 전과 장마 기간에 강수량은 적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장마가 종료되고 나서 강수량이 한 3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종택 목포기상대장과 태풍 발생 원인과 주의할 점, 그리고 올여름 태풍 전망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